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자 영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 1월 말에 있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25문제를 쭉 보시면서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킹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필요하면은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조금 알아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킹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문제를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13문제, 12문제 나누어서 1강, 2강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문제풀이입니다.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6회차 문제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번 문제는 인간의 발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 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 지문들을 쭉 보면은 발달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가 아니죠. 상부에서 하부로, 말초에서 중심이 아니죠. 중심에서 말초가 됩니다. 지금 이 표시는 뭐냐면 앞뒤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요.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답 노트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우셨고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네, 최적의 시기라고도 하죠. 최적의 시기,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달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양적인 변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성장이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질적인 변화 하면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발달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피아제 문제가 시험에 잘 등장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지발달은 동화기제와 조절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응의 과정이 바로 동화와 조절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동화는 우리가 기존 도식에 의해서 기존 도식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한다면 기존 도식으로 적용이 안 될 때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서 적응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조절이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인지발달의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감전, 구형 이렇게 외우시라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가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죠. 형식적 조작기 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3번 지문이 잘못됐고요. 인지 발달은 끊어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피아제가 바로 인지 발달 이론의 기본 전제에 바로 인지라고 하는 요소의 발달은요. 사람과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상위 단계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죠. 자, 이전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며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체적 조작기의 위가 형식적 조작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 때 논리적 사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상적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이게 피아제가 단계론자, 발달 단계론자예요. 그래서 상위 단계, 하위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상위 단계는
이전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위 단계들의 통합에 의해서 상위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도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좀 잘 풀어봐야 됩니다 라고 많이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이 기출문제와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이면서도 인본주의 이론의 학자예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네, 맞습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로저스의 이론이에요. 로저스의 이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죠? 아시죠? 제시하지 않았어요.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릭슨, 앞에서 했던 피아제, 융, 콜버그 이런 학자들이 바로 이제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한 거고요. 로저스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 규정한다. 우리가 인간관에 보면 통합성이란 게 있어요. 인간관에 보면 인본주의 인간관이라고 해도 돼요. 총체적 인간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통합적 인간관이다. 통합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통합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이 통합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의 요소 안에는요,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는 거죠. 사람마다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신체적인 측면에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합리적인 인간관, 미래지향적 인간관이라고 하죠.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아개념의 중요성. 이게 이제 자아실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아실현. 자, 우리가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현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아실현이에요. 그래서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로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답을 찾기 쉬우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에릭슨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의 문제는 거의 100%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자, 이 박스 지문의 밑에 선택지가 다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점성의 원리. 자, 이런 것이 바로 점성의 원리와 연관성 있는 설명인데 에릭슨이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에릭슨은 어떤 이론이에요? 심리사회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심리사회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사회와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했고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 뭐예요? 자아정체감 형성.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 전성애면은 노년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 발달 단계는 바로 유아기에서부터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환경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태체계 이론 나오면 파일을 쓰고 들어가라 그랬죠. 환경 속 인간이라는 단어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생태학과 체계이론이 접목된 거잖아요.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한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이라 하는 거고요. 인간과 환경은 분리할 수가 없답니다. 동시에 고려하랍니다. 그게 바로 환경 속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뭐죠? 환경에 부합되는 정도. 우리가 적합하다의 동의가 부합하다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부합되는 정도를 말해요. 우리 개인은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개인의 적응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적합하다라고 해요. 이게 적합성의 개념인데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을 때 회복하려는 경향이 뭐예요? 자, 체계가 어떠한 균형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위협이 돌아오면 위협을 받았을 때 되돌아가려는, 즉 회복하려는 경향, 이것이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위협을 받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회복 경향이라고, 회복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성향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항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합성 아니에요. 적합성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적합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합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적응 요구가 있다. 이거하고 환경의 속성이 있는데 환경의 속성 간의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탈락입니다. 자, 실천 과정의 사정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를 드릴게요. 생태체계 이론에 입각해서 그리는 사정 도구가 뭐죠? 에코맵이라고 하는 생태도가 있습니다. 생태도는 생태체계 이론에 입각해서 그린 거예요. 환경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돼요.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적합성과 항상성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공부할 때 많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고요. 정신분석 이론이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어린 시절은 과거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신적인 외상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세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엄격 동그라미요.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학문 보유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모가 이 배변 훈련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요, 아이가 학문 보유적 성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학문 보유적 성격의 동의어가 학문 강박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학문 강박적 성격이 된다. 자, 반대로 방임적인 배변 훈련을 했다. 배변 훈련을 쉽게 말하면 방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학문 폭발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며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격의 실행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 여기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고우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우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자, 이 성격의 실행자, 이 실행자는 말이 좀 어렵죠. 성격의 조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그러니까 원초화와 현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자아가 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아는요, 양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도덕성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상벌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초자아라고 하죠. 생식기에는 이성의 동그라미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생식기는 구황, 남잠생 5단계 있는 거죠. 남자아이는 남근기가 나왔어요. 남자아이는 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 현상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게 남자아이의 남근기 컴플렉스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 기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개념도 있고 사례도 들어가 있어요. 부정, 투사, 반동, 영성, 해리, 전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향했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결정적 힌트,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 사물로 향하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킨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전치입니다. 전치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본능이나 충동을 전달하는 건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전위 전치라고 말합니다. 사례 보죠.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에 개를 발로 참으로써 화를 푸는 것, 화풀이 대상을 개로 잡았네요. 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상당히 많이 혼난 아빠가 집에 와서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전치 5번 전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부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투사는 남 탓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죠, 남에게. 반동영성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해리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 이중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 했고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아들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열등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우월성 추구가 나왔고요. 세 번째 사회적 관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창조란 단어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순위, 가족의 크기 이런 것들도 나왔네요. 생활 양식도 나왔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친 것이 다 아들러와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열등감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보통 열등감은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아들러는 인간에게 있는 열등감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다.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인 인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인자가 된다.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고요. 자,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월성 추구 노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적 관심은 가족관계, 아동계 경험 맥락에서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좀 더 쉬운 말로 고치면 이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부모님, 즉 엄마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라든지 아동기의 경험 이런 맥락에서 바로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자아 또는 자아의 창조적 힘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러가 이야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출생 순위, 가족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죠? 맞이의 특징, 중간아이의 특징, 막내의 특징, 외동아이의 특징 이게 출생 순위 아닙니까? 가족의 크기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격 발달이나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맞이의 특징들이 있고 중간아이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서 성격 발달 측면이라든지 또는 생활 양식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런 것들은 가족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가족 복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가족 복지 영향 미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좀 체킹해 놓으세요. 나머지 지문들이 조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 문제 체킹했고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반두라의 내용인데 짤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인데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한마디로 단어 찾기입니다. 모델링이 있고요. 모델링은 다른 말로 모방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말하고, 관찰학습은 주파 운동 아시죠? 주의 집중, 파지, 운동 재생, 동기화 이 과정을 통해서 관찰학습이 이루어지죠.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강화라 하고요. 자기 효능감, 인간은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논박이 나왔어요. 자, 논박 디스퓨트. 디스퓨트라는 논박은 엘버트 앨리스가 이야기한 REBT 뭐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나오는
ABCD 모형에 있는 거예요. ABCD 모형에 있는 바로 여기 D가 논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과 환경과 행동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조정, 자기규제. 자, 어떠한 것을 수행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자기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자기조정, 자기규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지가 있었잖아요. 이 파지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라는 개념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체계이론에 대한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체계이론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개념 문제인데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경계는 체계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죠. 폐쇄 체계는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아서 고립되는 겁니다.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혼론이는 가족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사회 체계에 속하면서 많은 하위 체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중 종결성이 있습니다. 종결이 끝지점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았다가 나중에는 끝지점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중 종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았으나 나중에는 다르게 끝나는 것. 자, 그 다음에 개방체계는 에너지를 교환해서 체계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외부 환경과 에너지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립. 답이 나와야 돼, 여기서. 뭐죠? 폐쇄 체계죠.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도 없고 다른 체계로 산출도 전하지 않습니다. 주고받기가 안 되니까 투입도 없고 산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쇄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옳지 않은 겁니다. 답은 찾기 쉬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을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별표를 쳤습니다. 1번, 융의 인간관에 의하면 융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존재가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요소가 있다, 심리적 요소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융의 인간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일부로 꺼리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따라서 이 그림자의 의미가 뭐냐면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말하는데, 자, 어두운 면이나 사악한 측면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지문 별표 쳐주시고요. 음영,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음영과 그림자는 동의어. 자, 집단 무의식 아시죠?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종족 조상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로 보았다. 맞습니다. 조상 대대로의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그러한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이 바로 집단 무의식,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3번 지문도 별표. 4번 남자의 여성적인 측면이 뭐죠? 제가 그랬죠. 아줌마는 무스 발랐다.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 아니무스예요.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마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여자의 남성적인 면이어야 되고, 여기는 남자의 여성적인 면이라 해야 되는 거죠. 자,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라고 배우셨죠. 개인이 외부에 표출을 하는 이미지 혹은 가면을 의미하는 게 페르소나입니다. 자, 자아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외부에 표출하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외부에 내놓는 공적 얼굴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아의 가면,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페르소나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찾기 쉬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피아제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피아제 문제의 감각 운동기가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에 감각 운동기를 이제 세부 단계로 나누어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감각 운동기는 어떻게 6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반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순환 반응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자, 그리고 2차 도식의 협응, 2차 도식의 협응,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징적 표상 단계라고 해요. 상징적 표상 단계라고 해요. 자, 이때 이제 상징적인 표상, 상징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상징적 사고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씩 다 지금 세팅했어요. 반사기가 있고요. 출생에서 1개월, 1차 순환 반응 1개월에서 4개월, 2차 순환 반응기가 4개월에서 8개월, 2차 도식의 협응기가 8개월에서 12개월, 3차 순환 반응이 12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개월수 다 맞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지선다니까 여기까지 세팅이 됐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반사가 나왔어요. 반사기겠죠. 반사 활동을 통하여 환경 내 자극들을 동화시키며 형성한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반사 활동을 하죠. 뭐 탐색 반사, 걷기 반사, 쥐기 반사, 모로 반사, 물론 소멸되는 것이 있고 소멸 안 되는 것이 있고요. 1차 순환기가 있는데 여러분 1차 순환과 2차 순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차 순환은 개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요, 자신. 자신의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2차 순환은 이제 환경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보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도식의 협응은 뭐겠어요? 2차 도식의 협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과 환경 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죠. 1차 순환 반응은 손가락 빨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빨기와 같이 우연한 신체적 경험을 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를 반복하는 겁니다. 순환은요, 순환은 반복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갈까요? 딸랑이 흔들기 같이 딸랑이 흔들기를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친절하게 환경이라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딸랑이 흔들기와 같이 환경 변화에 흥미를 가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것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딸랑이가 있어요. 그러면 딸랑이를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아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순환 반응이에요. 2차 도식의 협응입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원하는 물건을 잡는 등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아이가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럼 이 장애물을 치워요. 장애물을 치우고 원하는 물건을 잡아요. 자, 원하는 물건을 잡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원하는 물건을 잡아요. 이게 이제 협응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가서 잡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의도적 행동이라고 쓴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가 바로 2차 도식의 협응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3차 순환 반응에 보니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반복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힌트가 되는데 자, 보세요. 상징적 사고가 생각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3차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3차 순환 반응은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그 사물에 대해서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래서 3차 순환 반응 여기 있는데 이 3차 순환 반응은 시행착오적인 행동.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한다면 여기 있는 상징적 표상 단계는 우리가 배웠죠. 대상 용속성 획득. 대상 용속성이 획득되는 시기가 감각 운동기인데 이때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는데 그때 대상 용속성이 형성 획득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징적 표상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해요. 3차 순환 반응 때는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하는데 제가 해설지에도 해설을 넣어 드렸어요. 아이가 비늘을 갖고 놀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 비늘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 여러 가지 사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높이를 좀 이제 생각하면서 떨어뜨려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실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3차 순환 반응은 바로 그런 것이고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상징적 표상 단계는 말 그대로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12번 문제 체킹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피아제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6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였는데 더 문제가 약간 더 진화되었죠. 좀 더 깊이 있게 나오게 된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환경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건 체킹해 주시고요.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른 유형과 그 애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 이 두 가지가 바로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요. 자연 집단은요, 바로 자연 발생적인 집단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성 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형성했다 그래서 의도적 형성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 집단, 그 다음에 형성 집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또래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비공식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또래 집단 또는 지역에서 또래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연 발생적 집단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자, 과업 집단이 나왔는데요. 과업 집단은 1차 집단이 아니에요. 쿨리라는 학자가 1차와 2차를 나누었어요. 대개 학연과 지연이 1차 집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집단은 회사,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회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2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성동기에 따른 유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1차 집단의 과업 집단은 해당되지 않아요. 과업 집단은요, 태스크포스 팀이 대표적이죠. 팀이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구성동기가 인위적인 거예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성 집단이에요. 과업 집단은 형성 집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2차 집단이기도 해요. 이것은 학연과 지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집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치료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 집단은 의도적으로 형성한 거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치유하고자, 어떠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치료 집단들인데 이 치료 집단은 의도적으로 형성한 거예요. 자연 발생적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웃이 있습니다. 대개 이웃은 자연 집단에 들어가요. 이웃은 자연 집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쿨리로 말한다면 1차 집단이 되겠죠. 1차 집단이 된다. 그래서 2차 집단이 했으니까 틀립니다. 자, 여기에서 니은과 리을이 틀렸어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3번의 답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전반부 문제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체킹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부에도 한 3문제 정도가 보이는데 후반부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